빨간 롱코트를 입은 거구의 남자가 바로 들어선다. 그는 단테. 이상하게도 그는 술은 시키지 않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주문한다. 주인은 여긴 바이지 애들 놀이터가 아니라고 말한다. 단테는 여기서 나는 피 냄새가 술 냄새보다 더 역겹다고 반박한다. 단테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이 근처에 꽤 폭력적이고 손님도 별로 없는 바가 있다고. 그 바는 돈 대신 손님의 목숨을 가져간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 말을 듣자 바에 있던 두 손님은 단테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그중 한 명이 일어서서 단테에게 다가가 모두에게 한 잔 쏘겠다고 말하며 다가오려 한다. 그가 다가오지 못하게 단테는 곧바로 총을 들어 그의 이마를 쏴버린다. 두 손님은 즉시 흉측한 괴물 2마리로 변한다. 그중 한 놈이 단테의 손을 물어 총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단테에게는 검이 하나 더 있었다. 손을 흔들자 검이 나타나 두 괴물을 쓰러뜨린다. 단테는 바로 떠나지 않고 다가가서 문 뒤에 숨어있던 주인을 죽이기 위해 문을 세게 찌른다. 떠나기 전 그는 잊지 않고 그에게 다음에 가게를 열 땐 딸기 아이스크림을 준비해두라고 당부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단테는 피자를 가지고 노는 소녀를 돌보며 전화로 늘 먹던 피자를 주문한다. 덜 익힌 햄과 마늘, 토마토를 섞은 피자다. 특히 노란머리의 남자는 모리슨이다. 그는 단테에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었냐고 묻는다. 단테는 자비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이를 돌볼 생각은 없다. 모리슨은 방금 피자를 가지고 놀던 소녀는 패티이며 어린애가 아니라 숙녀라고 말한다. 단테는 그녀가 10살만 더 많았어도 같이 놀아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한다. 패티는 그렇다면 자신은 연하남만 좋아하기 때문에 10초 만에 차버릴 거라고 말한다. 모리스는 단테에게 그녀가 아직 어린애라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일러둔다. 그녀는 패티 로엘이다. 곧 로엘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신데렐라다. 단테는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상속녀의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리스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항상 독립적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단테는 문제를 파악했다. 마법을 잃은 신데렐라였던 것이다. 며칠 전 로엘 가문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는 그에게 딸이 한 명 있다고 적혀 있었다. 혼의 자식이었는데 그게 바로 패티였다. 소녀는 그렇다면 단테를 하인으로 고용할 수 있겠다고 말한다. 단테의 임무는 내일 18시 전까지 패티를 로엘가의 저택으로 호위하는 것이다. 모리슨과 단테는 작은 내기를 한다. 단테가 이기면 모리슨이 단테의 피자값을 전부 내기로 했다. 패티는 단테가 내기를 할 때마다 항상 진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함께 로엘 저택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모리슨이 쫓아와 단테에게 기타 케이스를 건네준다. 가는 길에 패티는 다음에는 단테의 공연을 보러 갈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어차피 그를 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단테의 공연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패티는 그가 보고 있는 사진 속의 소녀는 공연을 보러 올 거냐고 묻는다. 패티는 또한 단테가 모는 차에 대해 불평한다. 그는 차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자친구를 태운다면 그녀는 어디로 가는가 보다 어떻게 데려가는지에 더 신경 쓸 것이기 때문이다. 단테가 대답을 생각하는 동안 멀지 않은 곳에 트럭 짐칸에 있는 괴물을 발견한다. 그는 패티가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녀의 모자를 당겨 씌운다. 그리고 그 괴물을 쏴 죽인다. 저택에서는 로엘 가의 형제들이 18시 전에 패티가 도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모든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둘째 형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맞다면 패티가 바로 상속자라고 말한다. 내일 18시 1초 전에만 도착하면 모든 유산은 그녀의 것이 된다. 그들은 늙은 로엘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택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단테는 패티가 항상 작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 사진이냐고 묻는다. 패티는 바로 자기 엄마 사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단테의 여자친구보다도 예쁘다. 하지만 패티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중병으로 돌아가셨다. 병원장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다. 한 젊은 남자가 패티의 손에 있는 사진을 보고 다가와 사진 속 인물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한다. 패티도 아주 귀엽다고.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안한다. 단테는
어디에 앉든 상관없지만 그녀와 함께 앉으면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단테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 남자는 패티 바로 앞에서 암살당해 쓰러져 죽는다. 아주 신속하게 기차에 탄 승객들과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러 온다. 경찰은 단테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는 그들이 이 사건을 명확히 해주길 원한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간 지 10초도 안 되었고 그 시간 동안 기차에 탄 총 승객은 6명이었다. 노인은 범인이 아닐 것이고 연인은 어둠 속에서 애정 행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 바로 기차 지붕에 매달려 있던 괴물이었다. 단테는 이 기차에 있는 모든 괴물들을 신속하게 죽인다. 그 후 패티와 함께 떠난다. 저택에서 로엘가의 형제들은 여전히 패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겨 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곳에 도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만 그들이 재산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테는 패티를 데리고 쉴 작은 방을 찾는다. 그는 호텔 주인에게 가장 싼 방을 달라고 말한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것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괜찮다고. 단테가 주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패티는 벽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와 아주 닮은 그림을 본다. 그녀는 주인에게 이 여자를 만날 방법을 물었다. 단테는 그녀에게 빨리 방에 올라가 쉬라고 상기시킨다.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던가? 방으로 돌아온 패티는 단테에게 사실을 말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실종되었다고. 그녀는 우연히 병원장이 그녀의 어머니가 악마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악마의 표적이 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된다. 그럼 지금 그녀 또한 악마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과연 그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면 살해당했을까? 그녀는 상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만약 돈이 있다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사탕과 장난감을 사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탕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단테는 내일 떠나야 하니 일찍 자라고만 말한다. 단테가 깊이 잠든 사이 그녀는 노랫소리를 따라 엄마를 찾아 나선다. 단테는 바로 내려가 호텔 주인에게 패티의 위치를 묻는다. 그는 처음에는 총으로 단테를 위협했지만 단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단테를 태워 패티를 찾아 나선다. 그는 단테에게 현재 마계에서 권력을 다투는 4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패티는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하고 그녀는 엄마와 아주 닮은 사람을 보고 달려가 그녀를 껴안는다. 뜻밖에도 그것은 바로 괴물이었다. 그 주위에는 다른 괴물들도 많이 있었다. 괴물들을 쓰러뜨리고 패티를 구출했다. 시계가 18시를 가리킨다. 유언장에 명시된 시간이 다 되었다. 패티가 나타나지 않자 로엘가의 형제들은 매우 기뻐한다. 그들은 이 막대한 재산이 이제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빨간 드레스를 입은 금발 소녀가 들어와 자신이 패티 로웰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동명이인을 찾았다고 말한다. 그래야 그녀가 이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게다가 로엘 가장이 세상을 떠난 시간은 18시 28분이라 그녀는 딱 맞춰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의 둘째 형은 소녀의 계략에 빠져 미쳐버린다. 그는 괴물로 변해 그 방에 있던 남자들을 죽인다. 그가 소녀를 공격하려는 순간 단테가 나타나 그를 쏜다. 단테는 그 소녀가 아주 아름답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린아이의 목숨을 이용하는 것은 악마보다 더 사악하다고 말한다. 단테의 공연으로 그 괴물은 죽었다. 그들이 떠날 때 금발 소녀가 패티를 붙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패티를 키우고 싶어한다. 패티는 그 저택에 남기로 동의한다. 그녀는 또한 그 돈으로 고아원에 음식과 옷을 사주고 단테의 방을 사랑스러운 공주방으로 꾸민다. 격렬한 자동차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 맨은 그중 가장 빠른 2명의 레이서 중 1명이다. 동료가 오늘 밤 너무 빨리 달린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모두 무시했다. 맨은 선두를 쫓으려 애쓴다. 1등을 하기 전에는 멈출 리가 없다.
갑자기 백미러를 통해 맨은 붉은 빛을 본다. 그 빛이 그를 스쳐 지나가자 맨은 자신을 덮쳐오는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더 얻는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와 그들이 경주하던 다리 전체를 뒤덮고 사고가 발생하여 맨의 목숨을 앗아간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괴물을 퇴치하는 데에도 매우 능숙하다. 한 남자가 다가와 미드레이디에게 비를 피하는 건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묻는다.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냐고? 그는 여기 오래 서 있으면 감기에 걸릴 것이니 그 남자친구는 잊어버리고 자기와 함께 더 따뜻한 곳으로 가자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미드레이디는 그의 요청에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버려진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곳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드레이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처 캐비닛 문을 열었고 해골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미드레이디는 그를 추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가 저지른 짓 아니냐고요. 최근 에나멜시에서 소녀들이 연이어 의문스럽게 실종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남자에게 추파를 받고 저녁 식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 후 실종되어 이 창고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미드레이디에게 발각되자 그는 본 모습을 드러내 괴물로 변해 미드레이디를 공격했습니다. 미드레이디도 바로 총으로 그에게 여러 발 쐈습니다. 순식간에 변태괴물은 미드레이디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를 막 쓰러뜨렸을 때 국도관리국에서 온 두 사람이 미드레이디를 찾아와 다리 위 폭주족 사고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단테의 심부름센터 사무실은 아무래도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패티는 손님인 줄 알고 맞이하러 나갔지만 그저 피자 배달원이었습니다. 단테의 피자였습니다. 패티가 장식을 바꿨는데도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테는 바로 그 기괴한 장식이 손님들을 쫓아버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피자 배달원이 아니라 단테의 특별한 손님인 레이디였습니다. 레이디는 패티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레이디는 최근에 단테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드는 여자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테는 설마 패티를 찾으러 온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일 때문에 온 거라면 단테는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레이디가 가져오는 일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디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테가 자신에게 진 빚을 언급하며 그가 이를 맡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단테는 자기가 얼마를 빚졌는지 기억도 못하는 빚은 절대로 갚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빚을 언급하는 게 효과가 없자 레이디는 내기로 단테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당구대로 다가가 만약 자신이 8번 공을 포켓에 넣으면 단테는 무조건 그녀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그녀가 단테에게 현금 12영을 주고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8번 공은 포켓에 들어갔습니다. 단테는 레이디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러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쏴서 쓰러뜨린 후 처리하겠다고 말하자 단테는 이번 희생자가 누구일지 궁금해했습니다. 레이디는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폭주족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레이디는 단테에게 국도관리국에게는 이 젊은이들이 바로 악마떼라고 말했습니다. 단테는 레이디가 악마 사냥꾼인데 왜 이런 길거리 폭주족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레이디는 그래서 그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테는 뭐든 할 수 있지 않냐고요. 인간을 상대할 때 단테는 총이나 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진짜 악마보다도 더 나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녀석들에게는 말이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이디는 단테가 자신과 함께 가서 자신이 이들을 어떻게 이기고 싶은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레이디는 폭주족의 리더인 빈센트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리더가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레이디는 그들이 이곳을 떠나길 원했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빈센트는 한 사람과 경주를 해야 했는데 바로 맨을 죽인 빨간 눈의 사나이였습니다. 전날 밤 그의 형을 죽인 그 녀석은 이 국도의 전설적인 레이서였습니다. 그와 경주하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빈센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의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단테는 그 행동이 정말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은 경주에서 어리석게 죽었지만 그를 위해 복수하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레이디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빈센트가 정말 그 빨간 눈의 녀석과 경주하고 싶다면 내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빈센트가 만약 지면 빈센트와 그의 무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단테도 이를 완수한 셈이 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빈센트가 단테를 이기면 분명 빨간 눈의 녀석도 나타날 것입니다. 경주는 준비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테는 자신의 검을 레이디에게 맡겼는데 그가 인간을 상대하는 데는 이 무기가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레이서는 상대를 이기려는 결의에 차 보였습니다. 단테는 빈센트에게 그의 이런 속도로는 맨의 복수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그 도발을 듣고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그는 승리가 확실히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빨간 눈의 녀석이 몰래 멀리서 그 다리까지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와 다리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테가 요괴가 빈센트를 해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빈센트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점점 더 빨리 달렸습니다. 단테는 총으로 다리에 여러 발 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리가 파괴되었습니다. 다리를 건넜을 때 단테는 위험을 무릅쓰고 빈센트를 쏴서 그가 경주를 계속할 수 없게 했습니다. 레이디도 제때에 검을 단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레이디는 이 괴물이 쉽게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단테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오토바이 괴물을 앞질렀습니다. 자신이 패배한 것을 알자 이 녀석은 본 모습인 빨간 눈의 거인으로 변해 단테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검에 가슴을 찔렸습니다. 동시에 레이디는 위에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괴물은 두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단테의 사무실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단테는 어제 사건의 보상금이 곧 들어올 거라 기뻐했지만 레이디가 전화해서 보상금이 있긴 하지만 그 돈은 다리 수리비로 공제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부순 다리 말입니다. 이 일로 단테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빈센트가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단테에게. 단테는 빈센트와의 내기를 이용해 그에게 거하게 한턱 내라고 했습니다. 안젤리나는 매우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 시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다가 다리 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발목을 삐었고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쓴 한 남자가 그녀가 떨어뜨린 신발을 주워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안젤리나의 다리 상처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의 치료 방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는 상처 부위 근처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자 그녀의 상처는 금방 나았습니다. 안젤리나는 이 일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마법이기에 이토록 신기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말만 부드럽게 남기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알고 싶어 그의 이름을 외쳐 물었습니다. 그는 안젤리나에게 자신의 이름이 브래드라고 말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은 두 낯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만난 후 금방 연인이 되었습니다. 안젤리나와 브래드 모두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안젤리나의 아버지인 마이크 헤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젤리나가 브래드를 만나는 것을 금지했고 그녀가 그에게 약속할 때까지 방에서 내보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이크 헤겔은 집사에게 안젤리나를 엄격하게 감시해서 그녀가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테의 사무실에서 패티는 고장난 TV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단테는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을 테니까요. 패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그녀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였기 때문입니다. TV를 고치지 못하면 그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패티는 단테에게 새 TV를 사달라고 했지만 단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패티는 왜 돈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물었습니다. 단테는 그녀에게 자신이 빚쟁이 여자와 목소리 큰 여주인 그리고
돼지머리 정보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테가 자신을 언급하는 것을 듣자 모리스는 바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단테는 모리슨에게 또 박봉인 일을 가져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리스는 이번 일은 돈이 많이 되는 일인데 단테가 할지 말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이 온 것을 보고 패티는 매우 기뻐하며 그가 고장난 TV를 고쳐주길 바랐습니다. 단테는 그녀의 푸념에 질려서 모리슨에게 차를 가져왔는지 물었습니다. 바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잠을 잘 생각이었죠. 고장난 TV 때문에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모리슨은 그녀에게 임무 보상금을 받으면 단테에게 새 TV를 사달라고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안젤리나는 방에 갇혀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브래드와 그들이 함께했던 추억을 그리워했습니다. 단테는 모리슨에 의해 마이크 헤겔의 집으로 가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집이 정말 화려하다며 주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해야 이렇게 지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모리슨은 그가 카플래시의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헤겔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는 브래드의 사진을 내밀며 단테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그의 딸 안젤리나를 데리고 도망치려 한다고요. 그는 절대로 정체불명의 녀석이 자기 딸과 사귀게 둘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 헤겔은 최근 도시에서 일어난 유령 살인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그 사건들은 브래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과 동시에 도시에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단테는 마이크 헤겔이 브래드를 괴물로 의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브래드가 땅에 떨어진 꽃을 주워 되살린 후 그의 딸에게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그것이 악마라고 단언하며 단테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밖에 서 있던 엔젤리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브래드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브래드에게 아버지가 그를 죽일 사람을 찾는 것 같으니 그들이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사랑하는 사람이 휘말리게 둘 수 없었죠. 그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브래드 또한 그녀를 만나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단테는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브래드를 따라 한바로 향했습니다. 단테는 평범한 손님인 척 피자와 맥주를 주문하며 브래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엔젤리나는 집으로 돌아와 외출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나갈 수 없었고 식사는 아버지가 집사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단테는 브래드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브래드는 그것이 로맨스 소설이라고 말했죠. 그에게는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단테는 브래드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브래드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단테는 서둘러 피자를 해치우고 브래드를 뒤쫓았습니다. 살인귀 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브래드에게 오늘 밤 문이 열릴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이죠. 그때 단테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쉽게 살인귀 요괴의 팔을 쏴서 날려버렸습니다. 브래드는 단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브래드 또한 인간이 아니었죠. 그는 단테에게 자신도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할 운명이었으니까요. 단테는 총을 들었지만 그가 아닌 그의 등 뒤에 있던 살인귀 괴물을 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다리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래드는 자신이 악마이긴 하지만 단테를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이면 그의 임무가 공식적으로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계에서 오는 자신의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밤 그 주인이 나타날 것이며 브래드는 단테가 그를 해치우는 것을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괴물에게 삼켜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걱정된 엔젤리나는 문을 부수고 아래층으로 달려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집사가 악마 소환의 제물로 삼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쏴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 악마들은 이 세상을 파멸시킬 겁니다. 브래드가 때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사를 죽였지만 괴물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브래드가 마이크 헤겔을 마법진 밖으로 끌어내는 순간 괴물이 나타나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단테는 신속하게 이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엔젤리나는 브래드에게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이크에게는 그에게 자신을 도왔다고 해서 그를 인정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드는 자신이 그를 구한 것은 오직 엔젤리나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테는 마이크 헤겔에게 그의 의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악마만 죽이지만 브래드는 사랑을 가졌기에 인간처럼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죠. 듣자 하니 엔젤리나와 브래드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가 성사되지 않은 탓에 단테는 여전히 패티에게 TV를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모리슨이 그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TV를 수리해줘야만 했습니다. 패티는 단테가 자주 돈이 되지 않는 의뢰를 맡지만 그것이 그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괴물이 좁은 골목에서 한 남자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괴물은 그에게 다가가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레이디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그 괴물을 들이받아 죽였습니다. 레이디는 남자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일찍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한 무리의 괴물들이 쏟아져 나와 레이디를 공격했지만 모두 그녀에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레이디가 마지막 괴물을 죽이려는 순간 한 줄기 번개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알고 보니 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녀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레이디는 며칠 전 주교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최근에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어떤 이들은 그녀가 악마들을 풀어주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그 주교는 그녀가 사람들을 번개로 태워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레이디는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레이디를 보고도 전혀 악마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도 레이디를 맹렬히 공격하지도 않은 채 그저 레이디가 쏜 총알을 가볍게 피할 뿐이었습니다. 레이디는 그녀를 따라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레이디는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 이 모습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디는 심지어 폭탄을 사용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폭탄이 터지자 그 아름다운 여자는 그 기회를 이용해 도망쳤습니다. 레이디는 단테를 찾아가 그 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괴물 하나를 놓쳤다고 말했죠. 그것은 번개를 만들어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단테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마라 해도 손만 있다면 총을 쓸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레이디는 그녀가 단테처럼 양손으로 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아마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레이디에게 그녀를 잡으면 자신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디가 떠나자마자 패티가 와서 단테를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새 옷을 사달라고 졸랐지만 그는 그 요구에 동의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패티가 실수로 단테의 책상 위에 있던 사진을 넘어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레이디가 어젯밤 만났던 그 아름다운 여자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고 역시 단테의 생각대로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레이디는 무기 제작소에 가서 지난번에 그 아름다운 여자를 이길 수 있도록 최첨단 무기를 제작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제작소 주인에게 이번에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거하고 싶은 대상은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제작소 주인은 그녀에게 밖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디가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대신 작은 폭탄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그 여자와 제대로 한판복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이디는 무기를 들고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 레이디와 싸울 수 있는 상대라면 분명 대단할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와 싸우기 위해 옷가게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레이디는 옷값에 대해 정말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 주교에게 반드시 이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레이디는 우연히 그 아름다운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싸우려고 재빨리 총을 꺼내들었지만 이내 무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물건을 주우면서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악마도 쇼핑을 하나? 참 태평하군.
만약 여기서 싸우게 되면 이 예쁜 옷들이 전부 망가질 테니 정말 아까운 일이지. 그녀는 탈의실로 들어갔지만 밖에서 그 아름다운 여자가 그녀가 고른 물건들을 전부 사버리는 소리를 들었고 레이디는 매우 질투가 났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내밀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방금 고른 모든 스타일을 자기도 사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레이디는 주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를 놓아줬다고 말했고 주교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째서 그런 사악한 여자 악마를 놓아준 겁니까? 아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도시들도 그녀 때문에 파괴될 겁니다. 레이디는 그녀가 아주 상대하기 힘든 상대이기에 무기를 준비해서 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레이디는 그 여자와 이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녀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녀는 이 교회가 파괴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오늘 그 여자 때문에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점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주교가 방해가 될 것 같자 레이디는 그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여자는 마음껏 서로의 실력을 겨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이기고 싶은 상대를 만난 것은 드문 일이었기에 레이디는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악마는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듯했습니다. 레이디가 입힌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었고 단지 두 여자가 싸웠을 뿐인데도 거의 교회가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쓰는 것부터 머리채를 잡고 맨손으로 싸우는 것까지 모두 시도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테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름다운 여자는 단테의 옛 동료인 트리쉬였습니다. 트리쉬는 단테가 너무 늦게 왔다며 불평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무사했지만 말이죠. 단테는 두 사람이 쉽게 죽을 리 없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디는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바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자 레이디는 화가 나 단테 옆에 있는 의자에 총을 쐈습니다. 트리시가 곧바로 레이디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레이디가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레이디는 누가 하루 종일 딸기 파르페와 피자만 먹고 빚도 갚지 않는 남자에게 감정을 갖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그 주교야말로 그들이 쫓아야 할 사냥감이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자 그도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죠. 그는 날개가 달린 하얀 악마로 변했지만 아마 너무 자만했던 모양입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순식간에 그를 해치웠습니다. 트리쉬는 다시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단테는 지겨워지면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제안에 트리쉬는 그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디가 단테의 사무실 바로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쇼핑을 하러 가서 단테의 이름으로 외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옷가게 주인이 돈을 받으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패티 또한 단테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많은 물건을 사버렸습니다. 그는 단골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단테가 올 시간이 된 걸 보고 그가 아주 좋아하는 딸기 아이스크림 한 컵을 준비해줬다. 갑자기 한 남자와 여종업원 신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금발 남자는 신디에게 왜 자기와 데이트하지 않냐고 물었다. 신디는 이렇게 쫓아다니는 건 싫다고 말했다. 신디는 쫓기는 것보다 쫓아가는 타입이었다. 금발 남자는 그럼 어떤 남자와 데이트하고 싶냐고 물었다. 신디는 단테를 가리키며 자기는 거칠면서도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침착하고 여자에게 친절하고 귀여운 진짜 남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단테 같다면 다시 생각해볼 거라고 했다. 금발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단테의 어떤 점에 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단테를 따라 한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해 사람들을 해치는 악마가 있었다. 단테는 그걸 보고 악마를 여자 화장실로 유인한 뒤 재빨리 해치웠다. 그 모든 과정을 금발 남자가 목격했다. 하지만 그가 여자를 찾으러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을 때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술집 경비원은 그를 변태로 오해하고 아주 강한 주먹으로 그를 응징했다. 다음 날 아침 금발 남자는 퉁퉁 부은 얼굴로 신디를 찾아가 단테라는 놈은 잊으라고 말했다. 그 녀석은 진짜 남자가 아니라 변태라고 했다.
그는 단테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직접 봤다고 말했다. 여자를 유혹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신디는 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뺨을 한 대 더 때리고 가버렸다. 금발 남자는 단테를 사무실까지 따라갔다. 패티는 사무실 문 앞에서 누군가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뭘 하냐고 물었다.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소녀에게서 벗어났다. 다른 가게까지 단테를 따라간 금발 남자는 단테가 어떤 큰 거래로 돈을 받는 것을 발견했다. 밤이 되자 의문의 무리가 단테를 찾아왔다. 금발 남자는 단테가 조폭과 싸우려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들은 악마물이었다. 단테가 총을 들자 그들도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단테와 악마들의 총격전은 폭력이라곤 전혀 모르던 금발 남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근처 호수로 뛰어들어 목숨을 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카페로 신디를 찾아갔다. 그는 신디에게 단테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돈을 받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신디의 목숨이 몇 개라도 단테에게는 부족할 거라고 했다. 그와 함께 살다간 조만간 몸에 구멍이 숭숭 뚫릴 거라고. 여전히 신디에게 무시당하자 그날 밤 금발 남자는 증거를 찾기 위해 단테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단테는 문을 잠그지 않아서 그는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단테를 감옥에 보낼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단테의 책상 서랍을 뒤지는 것이었다. 갑자기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 역시 자신들처럼 단테를 증오한다고 말했다. 단테에게 소멸된 악마의 영혼들은 이 기회에 금발 남자가 자신들을 풀어주어 단테에게 복수할 수 있기를 바랐다. 수많은 악령들이 나타나 그를 공격했고 그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문은 악마들에 의해 굳게 잠겨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일단 악마들을 피해 위층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곳에 올라가니 한 노인과 마주쳤다. 그는 바로 예전에 단테와 패티가 묵었던 호텔의 주인이었다. 그는 단테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온 것을 단테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사무실 주인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아주 재미있는 것을 주었다. 금발 남자에게 작은 상자를 주며 그걸 열면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다. 레이디는 단테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빚을 받으러 찾아왔다. 레이디에게 들킬까봐 금발 남자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신디를 따라다니며 단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단테가 뭔가 아주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가 몰래 단테의 집에 들어간 것도 신디에게 단테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신디는 그가 정말 비겁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가버렸다. 금발 남자는 방으로 돌아와 크게 실망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을까? 부러진 다리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 바닥에 세게 넘어졌다. 그는 문득 어제 단테의 집에서 그 남자가 줬던 상자가 떠올랐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기이한 종이 들어있었다. 속았다고 생각한 그는 종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인기척을 듣고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자기 방어를 위해 총을 꺼내려 했지만 알고 보니 작은 고양이 한 마리였다. 그가 앉아서 고양이를 쓰다듬는 동안 그의 등 뒤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 부러진 다리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근처 쓰레기통에 들어가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쓰레기통 안에서 그는 단테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단테는 순식간에 자신의 검으로 그 거대한 괴물을 두 동강 냈다. 또다시 그는 신디를 찾아가 단테가 악마라고 설득했다. 신디는 그가 대낮에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단테가 들어오자 금발 남자는 겁에 질려 즉시 가게에서 도망쳤다. 단테는 신디에게 그가 남자친구냐고 물었다. 신디는 그를 남자친구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일이 점점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서 그가 오해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디는 단지 그가 단테처럼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
이제 그는 단테가 요괴라며 단테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까지 한다. 어젯밤 그가 악마를 죽이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신디는 그가 정말 바보 같다며 자기는 그를 쫓아다니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단테는 레이디와 패티를 피자 가게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레이디에게 빚을 갚았다. 두 여자는 사무실에 올 때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금발, 남자는 신디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도시를 떠나고 싶어 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단테와 마주쳤다. 단테가 자신을 해칠까봐 그는 차를 매우 빠르게 몰았다. 아무리 멀리 가도 단테는 여전히 그의 차문 앞에 서 있었다. 단테는 금발 남자의 집에서 찾은 종을 흔들었다. 그러자 악마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단테는 재빨리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마지막은 거대한 악마였다. 그것은 수많은 보라색 불덩이를 뿜어 단테를 공격했지만 결국 단테에게 불태워졌다. 금발 남자가 떠나려 하자 단테가 그를 붙잡고 신디에게 가서 진실을 들으라고 말했다. 다음 날 금발 남자는 다시 카페로 갔다. 이번에는 단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단테와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한 여성 록 가수가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공연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한 남자가 항상 그녀를 매혹적이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보아하니 이 남자는 그녀를 매우 흠모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한 여자 악마도 작은 골목에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고 있었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은 그 여자 괴물에게 살해당했다. 단테는 소파에 누워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었다. 모리슨이 찾아와 여기에 올 때마다 단테의 빚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자신에게 돈을 갚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청구서만 보내고 그가 모두 지불해야만 했다. 단테는 그 분노를 자신의 뮤직 플레이어에 퍼부어 심하게 망가뜨렸다. 패티가 단테를 찾아왔지만 그는 이 귀찮은 꼬마를 피하려고 자는 척했다. 소녀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맨날 잠자고 피자만 먹는다고 말했다. 너무 폭력적이라 기계든 여자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패티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모리스는 도구가 없으면 이 뮤직 플레이어를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테에게 새 것을 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골동품은 매우 비쌌다. 패티는 단테가 음반을 딱 한 장만 전시해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그것에 대해 물었다. 그는 최고의 앨범이지만 흠집이 나서 버리기는 아까워 거기에 걸어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한다면 왜 새 것을 사지 않느냐고 물었다.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이 모두 지워져서 똑같은 새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모리스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니 단테에게 새 플레이어를 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겠는가? 모리스는 돈을 벌기 위해 그에게 새로운 사건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 전에 모리스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말이다. 이번 사건은 요괴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았다. 북쪽에 버려진 건물이 있는데 아무도 몰랐던 비밀의 방이 발견되었다. 그 방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던 것 같아. 모든 것이 꽤 잘 보존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사용하지 않은 음반이 대량으로 그곳에 남겨져 있었다. 음반 수집가들이 모리슨에게 보호를 요청하러 왔다. 그들은 단테가 도와주러 온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 이미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지루해져서 잘생긴 청년팀에게 분위기를 띄울 만한 음악을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분위기를 띄우려 남자가 음악을 틀었는데 팀이 틀려던 음반이 와, 매우 비슷한 것 같다. 이것은 전설적인 록의 여왕 엘레나 휴스턴의 아주 특별한 레코드판이었다. 이 레코드판에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이 레코드판에 매우 흥미를 보였다. 그들은 음악에 맞춰 쉴 새 없이 춤을 췄지만 단테만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침착했다. 멀리서 음악 소리를 들은 여성 악마는 이 음악이 자신의 것임을 깨닫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방으로 찾아왔다. 팀은 이 여가수가 길거리 공연을 할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팀은 이 가수에 대해 아주 잘 아는 듯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갑자기 거대한 도마뱀처럼 생긴 괴물무리가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 단테가 재빨리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지만
불행히도 팀은 그들에게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정신을 잃기 전 그는 온 힘을 다해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엘레나인 것 같았다. 그가 매우 아끼던 사람이었다. 단테는 그 여성 악마를 놓치고 말았다. 모두가 상처를 치료해 준 후 팀이 말했다. 단테에게 방금 나타난 사람이 틀림없이 엘레나라고 했다. 그와 엘레나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 그녀는 타고난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었다. 팀도 그 목소리에 매료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그녀의 노래를 듣기를 원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그녀에게 기타를 선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멤버들이 합류하여 거리의 밴드를 결성했다. 엘레나의 목소리도 그때부터 유명해졌다. 팀은 그녀의 매니저가 되었다. 후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앨범을 내겠다는 그들의 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도 점차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팀은 돈과 명성, 인기만을 생각했다. 반면 엘레나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랐다. 마침내 모두의 노력 덕분에 데뷔 공연을 하게 되었고 차근차근 성장해 나갔다. 첫 앨범을 발매한 후 그들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엘레나의 팬들에게서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나치게 흥분했고 콘서트 티켓을 얻기 위해 서로를 죽이기까지 했다. 그 후 엘레나 자신도 변했다. 팬이 많아질수록 그녀는 팀과 멀어졌고 마침내 그를 완전히 피했다. 엘레나 자신도 팬들이 무언가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알고 보니 한 여성 악마가 엘레나의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그녀의 몸을 차지한 것이었다. 팀의 생각으로는 엘레나가 자신의 녹음본을 되찾으려 하는 것 같았다. 단테는 팀이 알던 엘레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악마 그 자체였다. 엘레나의 몸속에 있는 악마는 단테를 죽여 자신의 노래를 되찾으라고 계속 그녀를 부추겼다. 그녀도 그 지시에 따라 찾아왔다. 그는 방어에만 힘썼는데 엘레나를 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제거해야 할 것은 저 여성 악마뿐이었다. 멀리서 팀은 계속해서 엘레나에게 멈추라고 설득했다. 그는 여성 악마를 쏠까 망설이고 있었지만 단테가 그보다 먼저 행동했다. 단테의 검이 내려치자 여성 악마는 소멸되었고 엘레나도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이번 임무를 완수한 단테는 새 음악 플레이어를 샀고 오랫동안 좋아했던 가수의 정체도 알게 되었다. 엘레나가 깨어난 후 엘레나와 팀은 행복하게 함께 살게 되었다. 한 남자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아주 이상한 물고기를 낚았다. 그 물고기 꼬리에는 가면이 하나 걸려 있었다. 그 가면은 괴물로 변해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사무실에서 단테와 패티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린 패티는 실력이 아주 좋아서 여러 번 이겼다. 그는 소녀에게 아이스크림 10개를 빚졌다. 패티는 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지만 그는 한 번에 10개를 먹으면 병이 날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매달 하나씩 사주겠다고 했다. 패티는 단테가 아이스크림 살 돈도 없냐고 불평했다. 그때 옥색머리의 한 소녀가 들어와 단테의 사무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단테는 그렇긴 하지만 자신이 내킬 때만 그렇다고 말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 패티는 아이스크림 살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재빨리 손님에게 대접할 차를 끓이러 갔다. 소녀는 억울하게 체포된 오빠를 구해달라고 단테에게 부탁했다. 그녀의 오빠는 살인죄로 체포되었지만 오빠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게다가 살해당한 사람은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클로드였다. 패티와 단테는 그녀의 말을 확신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아프게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 아무리 친해도 서로를 해칠 수 있었다. 게다가 소녀는 오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없었다. 단테는 그녀가 마치 항상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엄마 같다며 그런 감정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그를 고용할 돈은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그에게 건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단테는 그 반지를 받기를 거절했다. 그는 현금만 받는다고 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녀는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계약금을 받은 셈이었다. 단테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소녀 오빠의 사건이 일어난 술집에 도착하자 단테는 주인에게 딸기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 주인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가게는 계속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손님도 거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테는 주인에게 자세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손님을 다시 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주인은 켄과 클로드는 절친한 친구였지만 켄이 항상 클로드에게 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갑자기 주인이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가 나가보니 클로드는 바닥에 쓰러져 악마에 씌인 것처럼 점차 진흙으로 변하고 있었다. 켄은 계속 자기 탓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었다. 켄은 데빌 프리즌에 수감되어 있다. 어느샌가 모리슨이 나타났다. 그는 단테에게 그곳은 매우 혹독하기로 유명하니 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단테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곳은 지옥보다 더 끔찍하다고 했다. 단테는 모리슨에게 내기하겠냐고 물었다. 모리슨은 내기할 수 없다고 했다. 자기가 이겨도 단테는 갚을 돈이 없을 테니까. 단테가 떠날 때 주인이 그를 불러 세우며 물었다. 어떻게 해야 손님을 끌 수 있냐고. 단테는 그에게 한마디만 했다. 딸기 아이스크림을 팔아. 바로 그때 그는 불량배 한 무리가 가게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처리하고 체포되어 교도소로 가서 상황을 살필 핑계를 만들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휴가를 온 것처럼 교도소에 도착했다. 그에게 이곳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그는 그곳의 간수들에게 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그들은 단테에게 그가 특별 감방에 수감되었다고 말했다. 단테는 그 안에서도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되는지 궁금해했다. 교도소장이 칭찬을 했다. 단테에게 그렇게 많은 총과 총알을 가지고 온 것이 대단하다고. 단테는 그저 액세서리일 뿐인데 그저 좀 크기가 클 뿐이라고 말했다. 소장은 그가 아주 잘생겼고 말도 잘하며 게다가 몸도 아주 탄탄해서 틀림없이 맛있을 거라고 말했다. 단테는 수갑을 부수고 그를 들어올리며 그처럼 통통한 사람이 진짜 맛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소장을 화나게 만들었고 바로 켄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단테는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서 의뢰를 받았으며 그의 무죄를 증명해 주겠다고 말했다. 단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켄은 이미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건 악마가 저지른 짓이었다. 그 자신조차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켄은 강가에서 낚시를 했다. 그는 아주 이상한 물고기를 낚았다. 그 물고기 꼬리에는 가면이 하나 걸려 있었다. 그 가면은 괴물로 변해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켄이 여러 가지 소원을 말했지만 그 악마는 모두 거절했다. 그 소원들은 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날 밤 술집에서 클로드와 다투를 하다가 켄은 계속 져서 화가 난 나머지 클로드에게 죽어버리라고 말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악마는 클로드에게 푸른 액체를 뿜었고 그의 몸은 단테가 이전에 주인에게 들었던 이야기처럼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다. 켄은 자신이 친구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악마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단테는 켄의 말을 믿는다고 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추격 게임이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켄은 그들이 모두 이곳 간수들의 장난감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악마로 변해 그들을 쫓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잡히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레이디가 강가에 가서 켄과 같은 가면을 주었다. 그녀는 많은 보석을 갖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랐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악마가 너무 쓸모없다고 느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끝장내버렸어. 단테는 약간의 속임수를 써서 그들이 감옥 문을 열게 한 뒤 켈리를 데리고 안전하게 식당으로 돌아왔어. 그와 레이디는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지. 레이디는 게임에서 져서 무심코 단테에게 죽으라고 말해버렸어. 그녀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괴물이 나타나 단테를 죽이려 하자 그는 밖으로 그를 쫓아갔어. 그들은 격렬하게 싸우며 많은 건물을 파괴했지. 이 악마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 그를 꽤 고전하게 만들었어. 단테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이용해 그 악마를 가둔 뒤 머리에 총을 쐈지만 소용없었어. 되살아난 악마는 그를 자신의 몸속으로 삼켜버렸고
단테는 검으로 그놈의 몸을 두 동강 냈지. 죽었어. 그때 호텔 주인이 다시 나타났지. 그는 다른 기회에 다시 만날 거라고 말했어. 켈리의 누명은 벗겨졌고 단테는 그의 여동생이 그를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반지를 돌려줬어. 단테는 그녀가 오빠를 무척 아꼈다고 말했지.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패티가 그의 몸에 올라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졸랐어. 모리슨이 깨우러 왔는데 보아하니 새로운 임무가 있는 모양이야. 그는 젊은 남자를 한 명 단테에게 데려왔어. 그는 자기를 소개하며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지. 단테는 처음 만난 사람을 기억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 그는 자기가 분명 톤이라고 했지. 그는 예전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어. 단테와 그의 어머니가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그 사고가 악마에 의해 일어났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해. 그가 떠나자 단테는 모리슨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 방금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어니스트의 그 말들은 단테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지. 모리슨이 설명했어. 20년 전 모리스 섬의 작은 항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대. 그 화재로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다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소수만이 살아남았지. 그 후 생존자들은 한 무리의 요괴들이 화재 발생 전에 마을을 공격했다고 진술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어니스트도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극소수 중 한 명이었어. 어니스트의 이야기 속 토니와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토니의 어머니는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아주 끔찍한 대우를 받았대. 그 후 그녀는 토니를 데리고 그 마을을 떠났다고 해. 어니스트의 말에 따르면 단테가 바로 그 소년 토니라는 거야. 어떻게 모리슨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단테를 토니로 만들 수 있냐고. 모리슨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악마 사냥꾼 토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 하지만 단테는 그가 아는 유일한 악마 사냥꾼이라 어니스트를 그에게 데려온 거지. 모리슨은 말했어. 톤이라는 이름이 단테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냐고. 다음날 그는 그 항구로 갔어. 어니스트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지. 자기는 돌아온 게 아니라고 말했지. 자기는 토니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어니스트는 그가 여기서 신분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했지. 어니스트는 단테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 이제 그 사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처럼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은 모두 괴짜 취급을 받으며 고립되었지. 단테는 어니스트에게 누가 자기 신분을 알려줬는지 말해달라고 했어. 어니스트는 말했지. 그건 서커스 단장이라고. 단테는 어니스트에게 당장 그 서커스단으로 가자고 했어. 서커스장에 도착하자 그는 기괴하면서도 아주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었어. 알고 보니 예전에 단테가 묵었던 호텔의 주인이었지. 이놈은 웃기만 할 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 그는 여러 곳에 총을 쏴봤지만 이놈을 유인할 순 없었어. 어니스트가 왜 여기서 총을 쓰냐고 묻자 그는 저놈에게 인사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대답했지. 아무래도 오늘은 서커스가 문을 닫은 것 같았어. 그들은 언젠가 다시 오기로 했지. 어니스트는 단테를 선생님께 데려가고 싶어 했어. 그는 선생님이 토니를 보면 무척 기뻐할 거라고 말했지. 마거릿은 그들의 선생님이었어. 단테는 어니스트가 자기를 톤이라고 부르는 건 그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라고 서둘러 설명했어. 하지만 어니스트는 토니가 이 도시에서 신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고집했지. 선생님은 단테의 어머니에 대해 물었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대답을 들었어. 마거릿은 토니와 그의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했지. 어니스트는 토니의 현재 직업이 악마 사냥꾼이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무척 자랑스러워했어. 그들은 토니에게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마거릿은 그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토니와 그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 단테는 정말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어니스트는 그에게 며칠 전 사무실에 갔을 때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했어. 단테는 어니스트에게 물었어. 설마 20년 전 화재의 잔해에서 악마들을 소환할 생각은 아니겠지. 어니스트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 서커스단의 남자가 어니스트에게 잔해의 중요성과 소환 방법에 대해 알려줬다고. 그놈이 바로 어니스트에게 단테가 그가 찾던 톤이라고 말해준 거였어. 어니스트는 토니와 그의 어머니를 위해 복수하고 싶어 했지. 어니스트는 단테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그때 어니스트의 아내 앨리스도 돌아왔지. 어니스트는 그녀에게 단테와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자신은 밥을 지으러 갔어.
앨리스는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니스트를 괴짜로 여긴다고 말했지,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자주 놀린다고. 그럼에도 그는 마거릿 선생님을 무척 존경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 앨리스는 남편이 과거를 잊을 수 있기를 바랐어. 사실 그도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서는 토니를 찾았다고 말했대.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어니스트에게. 토니는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이었어. 앨리스는 어니스트에게서 토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 토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녀는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단테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토니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 도시에서 토니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지. 어느 비 오는 밤 그 호텔 주인이 다시 단테를 찾아왔어. 그는 그를 죽이려 했지만 놈은 그에게 말했지. 그 선생님과 어니스트가 자네를 뒤지며 악마를 소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는 그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니스트를 토니에게 데려다줬다고.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재빨리 도망쳤어. 다음날 단테는 어니스트에게 물었지. 악마 소환은 그만두는 게 어때? 어니스트는 악마들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어. 아주 큰 총 한 자루를 그가 옷장에서 꺼내 보였지. 단테는 마거릿을 찾아가 자기는 토니가 아니라고 말했어. 어릴 적 이름이 토니였을지는 몰라도 분명 그들이 찾는 토니는 아니라고. 단테는 마거릿에게 그 자네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어. 20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자네에서 어니스트는 주문을 외우며 악마를 소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악마가 나타나 해치려던 바로 그 순간 단테가 달려왔지. 그는 어니스트를 옆으로 밀쳐 보호하고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어. 하지만 이 어니스트란 녀석은 아주 고집이 셌어. 그는 기어코 남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려 했지. 악마는 단테가 스파다의 아들이기에 아주 그가 어떤 놈인지 보고 싶다고 말했어. 게다가 악마 세계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그의 피가 필요하다고. 악마는 단테와 싸우며 이곳을 불태워버릴 듯 엄청난 불을 뿜어댔어. 그는 온 힘을 다해서야 겨우 놈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 악마의 말을 들은 어니스트는 단테가 바로 그의 악마들이 마을을 공격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단테가 떠나려는 것을 알고는 쫓아가서 그를 악마라고 욕하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 호텔 주인이 다시 나타나 단테에게 말했어. 인간은 정말 무섭다고. 악마보다 더 무섭다고. 그가 없었다면 그 도시는 파괴되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가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는 자기가 단테를 도우려 한다고 말하고는 또다시 도망쳤어. 단테는 유람선에서 한 무리 중산층 사람들과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 흰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플러시를 내놓으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 그는 돈을 더 많이 걸고 게임을 계속했어. 그에 따르면 카드게임은 오래 할수록 더 재미있대. 마치 키스처럼 거기 있던 아름다운 여자는 그가 이기면 그에게 전에 없던 특별한 키스를 해주겠다고 말했어. 흰색 양복을 입은 남자는 황금팔을 가진 골든 아마라고 해. 아름다운 여자는 하늘이 내린 행운을 가진 럭키 아만다고. 옆에 앉은 노인은 산타클로스. 그는 포커 전문가야. 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들 하지. 모두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각자의 야망이 숨어 있었어. 이 카드게임에 오기 전 단테는 의뢰를 하나 받았어. 한 여자가 사무실에 와서 남편 파울을 구해달라고 말했지. 갑자기 변해서 도박 중독자가 되었다고 했어. 단테는 그녀에게 도박은 병과 같지만 치료약이 없다고 말했지. 아마 그를 떠나는 게 나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구해주지 않으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죽었군. 모리스는 그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말라고 충고했어. 여자에겐 신사적으로 대해야 하고 게다가 그녀의 부탁도 꽤 어울린다고 말이야. 그게 바로 단테가 이 포커판에 나타난 이유지. 바우가 추가 베팅을 하자 산타도 그를 따라 카드를 뒤집었어. 이대로 가다간 저 영감님 주머니가 두둑해지겠는걸. 그는 게임이 끝나면 럭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했어. 럭키는 말했지. 그가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군. 골드남은 다들 예전에 킹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라고 했어. 전설의 도박사지. 럭키도 그 이름에 대해 많이 들어봤어. 그는 자신과 도박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해. 지옥에서 온 도박사 같은 놈이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킹에게 패배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았어. 킹이 백발노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세, 미인이라고도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는 몰라. 하지만 만약 그가 실존한다면 골드남은 그와 꼭 겨뤄보고 싶어 했지. 이곳에 오기 전 모리슨이 단테의 사무실에서 이 킹이라는 놈에 대해 말했었어. 최근에 많은 도박꾼들이 연이어 실종됐다고 해. 모두 도박을 하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이 킹에 대한 소문이 도시 전체에 퍼졌어. 사람들은 이 킹과 도박하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해. 만약 이번 상대가 악마라면 레이디는 단테에게 가지 말라고 충고했어. 그는 도박을 해본 적도 없잖아. 그녀나 패티와 게임을 했을 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지. 단테는 그건 자신이 여자와 아이들에게 너무 친절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어. 킹도 그에게 게임에 참가하라는 초대장을 보냈지. 아무래도 이놈은 꽤 부자인가 봐. 초대장과 시간이 고급 회중시계 안에 담겨 있었거든. 포커 테이블에서 그들은 만약 킹이 여기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면 정말 멋질 거라고 말했어. 이번 판에서 이기면 유명해질 테니까. 그들은 킹이 이들 중 누구일지 기다려보기로 했어. 바우가 엄청나게 베팅했지. 단테는 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조언했어. 안 그러면 아내가 걱정할 거라고 말이야. 놀랍게도 그가 이번 판에서 이겼어. 골드남은 그에게 진 후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 새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는 사람을 불러 시체를 치우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라고 했지. 럭키가 말했어. 킹이 나타나면 언제나 게임은 데스룰이 돼. 단테가 말했지. 겁나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 단테는 그 킹이라는 놈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패티가 이 방으로 왔지. 그녀는 다음 판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 그러지 않으면 단테가 다 잃을 거라고. 레이디는 바우의 아내도 이 기차에 나타난 걸 봤어. 그녀는 레이디에게 남편이 너무 걱정돼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지. 단테는 패티가 왜 여기 왔냐고 물었어. 모리스는 그 질문을 피하며 대려 킹이 누구인지 알아냈냐고 물었지. 단테는 그놈이 너무 교묘하다고 말했어. 놈의 정체를 드러낼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포커판에서 이기는 거야. 단테는 포커판으로 돌아가 꼬마 패티를 의자에서 드러내고 자기 차례를 계속했어. 그녀는 여전히 질까봐 매우 걱정했지. 모리스는 단테가 이기지 못하는 건 그게 그냥 게임일 때뿐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이건 그의 일이고 그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음료나 마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지. 포커 게임은 계속됐고 엄청나게 긴장감이 흘렀어. 산타는 자신이 승리를 확신하고 전부를 걸었어. 하지만 놀랍게도 럭키가 그를 속여서 크게 패하게 만들었지. 그가 일어나 이곳을 떠나려 할 때 그 역시 죽고 말았어. 킹을 한번 이겨보고 싶어 했어. 단테, 럭키, 바우 사이의 새로운 포커 게임이 다시 시작됐지.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가? 럭키는 이번 판에서 졌고 규칙에 따라 그녀의 목숨은 킹에게 빼앗겼어. 이제 남은 건 바우와 단테뿐. 1대1 승부야. 럭키가 두 사람에게 카드를 나눠줬어. 정말 막상막하인 것 같았지. 바우는 이 운명의 게임에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걸기로 결심했어. 그들은 함께 카드를 공개했지. 단테가 바우를 멋지게 이겼어. 죽기 전에 바우는 아내에게 사과했지. 단테는 일어서서 이 세상에 포커보다 더 재밌는 건 없다고 말하며 레이디에게 총을 겨눴어. 단테는 레이디와 다음 게임을 하고 싶어 했지만 카드가 아닌 총알로 하는 게임이었지. 누구든 먼저 심장에 총알이 밝히는 자가 지는 거야. 레이디가 이겼어. 단테는 쓰러졌지. 갑자기 바우의 아내가 나타나 레이디를 축하했어. 그녀가 최종 승자라면서 말이야. 처음부터 그녀는 그들을 속였던 거야. 사실 그녀의 정체는 악마였어. 그때 단테가 갑자기 일어나 그 악마에게 말했지. 네가 건주술에 걸린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그것을 파괴하는 방법을 이 게임에 참가하기 전에 이미 알아냈지. 그는 그녀에게 총을 쐈어. 몸에 구멍이 숭숭 뚫렸지만 그녀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 단테는 검을 사용해 이 사악한 악마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지. 사무실로 돌아와 그들은 모든 일을 패티에게 이야기해주고 걱정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했어. 단테는 길에서 하얀 악마와 마주쳤지. 그놈은
단테에게 스파다의 아들이 맞냐고 물었어. 만약 그렇다면 그가 바로 이 악마가 찾던 사람이라는 거야. 레이디가 대포를 쏴서 그 악마를 쫓아내 단테를 도와줬어. 그는 그녀에게 도와주러 오더라도 좀 살살하라고 말했지. 레이디가 말했어. 오해하지 마. 난 그냥 저 하얀 악마를 쫓고 있었을 뿐이야. 카페에서 패티는 단테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어. 그는 그녀를 바다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고 차를 빌려줘서 혼자 가게 해주겠다고도 했지. 하지만 운전할 줄 알았다면 단테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거야. 한 검은 옷의 남자가 가게 주인에게 오늘 딸기 선대가 평소보다 조금 더 단 것 같다고 말했어. 가게 주인은 매우 화가 난 듯 당장 그를 여기서 쫓아내고 싶어 했지. 단테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어보더니 주인에게 이곳 아이스크림 맛에 아주 익숙한데 정말로 오늘 이게 평소보다 조금 더 달다고 말했어. 그의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 가게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그들 모두를 쫓아내고 그날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 단테의 옛 동료인 트리슈가 악마를 공격하고 있었어. 처음엔 그놈은 사람인 척하며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트리슈에게 발각된 걸 알자 악마의 본 모습을 드러냈지. 그는 트리슈에게 계속해서 총을 맞았지만 죽지 않았어. 그녀는 그를 벽구석으로 몰아넣고 최근에 자주 나타나는 하얀 악마에 대해 물었지. 그의 증언을 통해 그녀는 그 하얀 악마가 스파다의 제자 바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는 매우 강하고 손에 검만 있으면 한 번에 수천의 악마를 죽일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 필요한 정보를 다 듣고 트리슈는 그를 죽였어. 단테도 그녀의 부름을 받고 그 바알이라는 놈에 대해 들으러 왔지. 단테는 그 바알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니 트리슈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 검은 옷의 남자는 광장에 앉아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어. 그때 악마가 나타났고 인간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 그의 스승, 검사, 스파다는 그 전투 이후 사라졌어.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스파다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지. 단테는 그가 슬프게 혼자 앉아있는 것을 봤고 패티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 그녀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차가운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 그는 단테와 정반대야. 검은 옷의 남자는 결국 그녀가 두 사람에 대해 뭘 아냐고 말했어. 패티는 한 가지는 안다며 다 컸으면서도 둘 다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했지. 패티와 그는 이 순간의 풍경이 정말 평화롭다고 느꼈어. 어떻게 바알과 호텔 주인이 위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지. 그 호텔 주인은 검은 옷의 남자, 모데우스는 언제나 침착하다며 바알과 모데우스가 쌍둥이 형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어. 호텔 주인도 모데우스가 왜 자신의 검을 포기했는지 궁금해했지. 듣자 하니 옛날에 그는 아주 무시무시한 검사여서 마계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었다고 해. 같은 스승을 모셨지만 스파다는 자신의 힘을 바알이 아닌 모데우스에게 물려줬어. 저 혐오스러운 놈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알 형제를 이해하겠어? 그는 바알이 단테의 사무실로 가려 한다는 걸 안다고 말했지. 패티는 모데우스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했어. 그녀는 그에게 단테의 나쁜 버릇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줬어. 단테는 하루 종일 피자만 먹는다고. 그녀는 그게 싫다고 말했지. 나중에 남자, 친구를 찾는다면 절대 그런 사람은 찾지 않을 거라고. 패티는 모데우스에게 단테의 사무실에 대해 알려줬어. 그녀는 모데우스에게 내일 그곳으로 오라고 약속하며 맛있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대접하겠다고 했지. 그녀가 막 떠나자마자 그 호텔 주인이 또 와서 모데우스를 귀찮게 했어. 그는 그 소녀가 정말 사랑스럽지만 만약 단테가 죽으면 아마 그녀는 아주 슬퍼할 거라고 말했지. 자신의 형이 단테의 사무실로 갈 것을 알고 모데우스는 그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먼저 서둘러 달려갔어. 모데우스는 바알에게 단테는 여기 없다고 말했어. 모데우스는 바알에게 왜 단테를 노리냐고 물었지? 바알이 언제나 노려왔던 상대는 단테의 아버지가 아니었나? 바알은 스파다는 죽었고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래서 스파다의 아들을 찾아온 거라고. 단테의 영혼을 얻는다면 그는 마계의 정점에 서게 될 거야. 바알이 그렇게 원한다면 모데우스는 자신의 검을 사용해 바알을 막는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바알은 한때 자신의 검을 포기했던 자와는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떠났어. 단테가 돌아왔지. 모데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이 자신과 결전을 벌이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죠. 모데우스는 단테에게 도망가라고 조언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단테는 반은 자신과 반대라며 만약 그가 이기면 자신의 영혼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모데우스는 반이 마계의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강한 상대와 싸우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단테는 모데우스에게 그의 형은 단테의 영혼을 원하지 않지만 너는 분명히 이 영혼을 원하고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모데우스는 즉시 검을 뽑아 단테를 암살하려 하지만 그의 총에 막힙니다. 모데우스를 사무실에 남겨두고 그는 반과 결투를 약속한 장소로 갑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립니다. 단테는 감기 걸리기 전에 빨리 끝내자고 말하죠. 하얀 악마는 그의 두 검을 뽑아 그를 공격합니다. 단테에게 찔리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기 위해 악마의 형태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도 단테의 검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그를 쓰러뜨렸죠. 모데우스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형이 단테에게 살해당한 것을 보고 그는 형의 복수를 하려 했지만 그 역시 단테에게 쓰러졌습니다. 형과 마찬가지로 단테의 검 아래에서 죽었죠. 다음 날 아침 패티는 모데우스에게 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려고 사무실에 재료를 가져왔지만 단테는 그가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지 않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 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러 가야 했기 때문이라고요. 두 흑백 악마 형제의 시체를 본 호텔 주인은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그의 계획이 절반은 성공한 것 같군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같이 놀자고 추근댑니다. 술을 다 마신 후 그는 길거리까지 여자를 쫓아갑니다. 여자는 그에게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했죠. 여자의 경고 직후 악마가 나타나 그 남자를 즉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그 악마는 여자가 아주 특별한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그녀에게는 아무 짓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패티는 단테가 항상 사무실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 계속 불평합니다. 그는 내일이면 저절로 깨끗해질 거라고 말하죠. 패티는 그가 말하는 청소부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단테를 마구 때립니다. 그는 무심코 패티의 부모님 얼굴이 정말 궁금하다고 말해버립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엄마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패티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모리슨이 도착합니다. 단테는 청소를 도우러 왔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합니다. 금발의 여인 니나가 들어와 그에게 목걸이를 건네며 그것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단테는 왜 이런 것을 금고에 넣지 않고 자신에게 주냐고 의아해합니다. 모리슨은 이것이 니나 가문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보라고 설명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목걸이죠. 니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동안 많은 이들이 단지 그녀가 그 목걸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전에는 덜했지만 지금은 그녀는 더욱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테가 이 목걸이를 지켜주길 원합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기에 그는 그녀를 위해 목걸이를 맡아주기로 동의합니다. 패티는 길을 걸으며 단테를 멍청이라고 욕합니다. 정말 눈치가 없다고요. 그는 평소처럼 카페에 갑니다. 신디는 그에게 오늘 혼자 왔냐? 고 묻습니다. 패티가 그에게 화가 난 건지 아닌지 말이죠. 그 나이에는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기 쉽다고요. 신디는 단테에게 사과하고 그녀와 화해하라고 조언합니다. 레이디도 와서 그에게 왜 그렇게 슬퍼 보이냐고 묻습니다. 한가하면 일이나 하러 가지 않고요. 그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목걸이를 보관하는 일이죠. 패티는 무언가 발견한 듯 쫓아가며 찾기 시작합니다. 레이디는 그 목걸이가 매우 이상하다고 느껴 그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니나의 친구는 그녀에게 이미 목걸이를 단테에게 줬으니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니나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약한 괴물들을 막는 데 도움을 주지만 사실 모든 놈들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강한 괴물들도 있죠. 니나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니나는 그녀의 친구가 단테에 대해 말해주었고 목걸이를 그에게 맡기면 아주 안전할 거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 때문에 단테가 공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아 목걸이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되찾고 싶으면 먼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일 단테의 사무실에서 만나 돈과 목걸이를 교환하기로 약속합니다. 패티는 니나를 보고 그녀가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쫓아갔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내일 평소처럼 사무실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엄마도 올 거라고요. 단테가 떠나자 방금 그에게 죽었던 악마가 다시 살아나 니나의 친구를 해칩니다. 다음 날 패티는 여전히 사무실에 왔지만 평소처럼 청소하지 않습니다. 니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그들이 직접 그 여자를 찾아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 근처 호텔의 방을 예약했습니다. 호텔 주소를 알게 된 패티는 재빨리 목걸이를 훔쳐 엄마를 찾아 달려갑니다. 단테는 크리스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목걸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시립 도서관까지 갔다가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단테는 즉시 패티를 떠올리고 그녀의 엄마가 있는 호텔로 즉시 가야 합니다. 니나는 그녀의 친구를 불러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대신해 단테에게 돈을 지불하고 목걸이를 받아와 주길 원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패티와 마주칠까봐 두려워합니다. 니나는 친구의 손이 다친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커피를 쏟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나의 친구는 이제 악마로 변했습니다. 예전에 단테가 묵었던 호텔 주인이 그 여자의 친구 몸을 빌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니나의 목걸이가 그 앞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테는 재빨리 호텔로 달려가 직원에게 니나의 방번호를 알려달라고 위협합니다. 패티는 그곳에 도착해 엄마와 그 악마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놈은 니나의 목숨을 이용해 패티를 협박하여 자기 뜻대로 따르게 합니다. 그는 그녀가 이전에 그가 차려놓은 재단에 목걸이를 놓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그곳에 목걸이를 놓기만 하면 악마의 세계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 패티는 그의 뜻에 따라 목걸이를 그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단테가 그곳에 도착했고 그는 그 악마와 함께 마계로 들어갑니다. 호텔 직원에게 즉시 모든 사람을 이곳에서 대피시키라고 강요합니다. 악마는 단테에게 그가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아비게일의 힘을 얻었습니다. 단테는 그의 얼굴을 보고 구역질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이제 그는 마왕의 힘을 얻었기에 예전처럼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단테는 악마에게 계속해서 총을 쏘았고 그의 발밑에는 피가 강처럼 흘렀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니나는 봉인이 깨졌으니 이 세계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이디가 도착하여 단테와 함께 악마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레는 한때 연금술사였습니다. 인간이었을 때 그는 악마를 조종할 수 있는 마법사였습니다. 단 한 마리의 악마만이 렌이 제압할 수 없었는데 바로 아비게일이었습니다. 렌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아비게일을 봉인했지만 힘의 일부만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다른 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결계를 설치했습니다. 결계를 설치하는 동안 마법석 그렌의 눈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니나의 가족은 대대로 그 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가 바로 결계의 봉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비게일의 힘을 가진 악마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테조차도요, 크리스도 돕기 위해 왔습니다. 크리스와 레이디는 작은 악마들을 죽이기 위해 아주 잘 협력했습니다. 패티는 안으로 들어가 단테를 찾고 싶어 합니다. 렌과 모리스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레이디와 크리스는 밖에서 이 도시를 파괴하는 악마들과 맞서 싸웁니다. 패티의 눈앞에는 거대한 불길이 있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모리스는 그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가 가서 소방 시스템을 작동시켜
단테와 그 악마가 있는 방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레이디와 크리스 쪽도 매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방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들은 단테가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악마들의 공격을 받을 때 패티는 우연히 자신의 목걸이가 자신을 보호하고 결계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사용해 달려가 단테를 깨웁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목걸이는 렌의 눈물 조각으로 그것이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패티는 악마의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레이디와 크리스도 작은 악마들을 만들어낸 놈을 찾아내 함께 죽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단테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패티는 단테가 갇힌 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웠지만 최선을 다해 단테를 깨웁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아가씨,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않을게요. 아저씨랑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악마가 그녀를 호텔방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가 그녀를 해치려 했지만 단테가 다시 한번 패티를 지키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악마의 부하들을 모조리 쏴 죽였습니다. 패티가 정말 단테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잘생긴 남자는 찾지 못할 거라고요. 그러고는 자신의 가슴에 밝힌 검을 직접 뽑았습니다. 그 모습에 패티는 겁에 질려 기절했습니다. 단테는 저 악마를 제대로 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놈은 정말 강했습니다. 그의 발톱에 몸이 꿰뚫렸지만 단테는 재빨리 그것들을 부러뜨렸습니다. 단테의 검이 악마의 심장을 꿰뚫자 그는 호텔 주인의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왕의 힘을 얻었는데도 왜 이길 수 없냐며 계속 한탄했습니다. 단테는 그의 영혼이 썩었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를 쏴 죽였습니다. 이 마지막 의뢰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패티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단테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그와 모리스는 다시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패티가 사무실에 자주 오지 않아 슬픈 듯했지만 그는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레이디와 트리시도 자주 단테와 함께 일을 처리하러 다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일하러 간 틈을 타 사무실을 청소하러 왔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러 왔습니다.